당장 저놈의 목을 베어 강물에 던져라. 감히 주상 전하의 앞길을 막아서다니 내 놈이 정녕 목숨이 2개라도 된단 말이냐. 시퍼런 서슬이 돋은 장검이 허공을 가르며 내려오다 소년의 콧잔등 바로 앞에서 멈춰 섰다. 차가운 새벽 강바람보다 더 살 애는 한기가 소년의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갔으나 뱃머리에 버티고 선 10살 남짓의 꼬마 뱃사공 단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놈의 눈동자는 눈앞의 칼날보다 더 깊고 어두운 강물을 뚫어지라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호위무관의 거친 숨소리와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듯한 살기 속에서도 단우는 낡고 해진 삼버차락을 꽉 쥐고는 마치 강물 위에 박힌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나루터, 한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희뿌연 장막 속에서 소년의 가냘픈 목소리가 쩌렁쩌렁한 고함 소리를 뚫고 조용히 그러나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지금 배를 띄우면 다 죽습니다. 저 혼자 죽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배에 타신 높으신 분들이 물귀신의 밥이 되는 꼴은 참아 볼 수가 없어 이러는 것입니다. 말을 마친 단우가 고개를 들어 배의 가장 안쪽 사카스를 깊게 눌러 쓴 사내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호위무관이 감히 어디를 쳐다보느냐며 다시금 칼자루를 고쳐쥐고 내리치려던 찰나 삿갓쓴 사내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가 천천히 삿갓을 벗자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안광과 위엄서린 용안이 드러났다. 조선의 국왕 이현이었다. 그는 지금 신분을 감추고 급히 환궁하는 길이었다. 조정에 변고가 생겼다는 급보를 받고 밤새 말을 달려 이곳 나루터까지 왔건만 고작 어린 뱃사공 하나가 배를 띄울 수 없다며 고집을 피우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현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낮게 깔린 목소리로 물었다. 네가 말하는 물귀신이 대체 무엇이냐? 지금 강물은 거울처럼 잔잔하고 바람 한 점 불지 않는다. 그런데도 출항을 막는 연유가 고작 미신 따위라면 내 너를 국법으로 다스려 능지처참을 면치 못하게 할 것이다. 왕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으나 단우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배전으로 다가가 검푸른 강물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전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저 강물 아래에서 무엇이 꿈틀대는지 보셔야 합니다. 단우의 말에 이현과 호위무관들은 일제히 강물을 내려다 보았으나 그들의 눈에는 그저 칠흑 같은 어둠과 희미하게 일렁이는 물결만이 보일 뿐이었다. 보십시오. 물색이 평소보다 검고 탁합니다. 이것은 상류에서 큰 비가 내렸거나 흙탕물이 밀려오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하지만 어제와 오늘 이 근방 50리 안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단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그의 어린 가슴팍이 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공포 때문이 아니라 설명하기 힘든 절박함 때문인 듯했다. 게다가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피릿한 물이끼 냄새 속에 섞여 있는 비정상적인 흙 냄새를 말입니다. 이것은 강바닥이 뒤집혔다는 뜻입니다. 지금 겉보기에는 잔잔해 보이지만 물속 깊은 곳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급류가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배를 띄우면 강 한가운데 이르기도 전에 배가 뒤집히거나 암초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왕의 최측근이자 내금위장인 최무는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내 이놈, 어린 놈이 어디서 주워들은 풍월로 임금을 능멸하려 드느냐. 내 평생 전장을 누비며 수많은 강을 건너보았지만 이토록 평온한 강에서 급류를 논하는 것은 처음 듣는다. 필시 내 놈이 강 건너편의 역적들과 내통하여 시간을 끌려는 수작이 분명하다. 전하, 더 들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당장 이놈의 목을 치고 직접 노를 저어 건너시지요. 최무가 다시금 칼을 뽑아들자 주변의 군사들도 일제히 창끝을 단우에게 겨누었다. 살벌한 기운이 나루터를 휘감았고 새벽 안개는 마치 그들의 살기를 머금은 듯 더욱 짙어지고 있었다. 단우는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어른들의 세계, 특히 권력을 쥔 자들의 세계에서 어린아이의 말 따위는 바람에 날리는 티끌보다 가볍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단우는 물러설 수 없었다. 단순히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보였다. 강 건너편 갈대숲 사이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쇠붙이의 빛과 물살의 흐름을 거스르며 은밀하게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가. 제목을 치셔도 좋습니다. 단우가 갑자기 뱃바닥에 엎드리며 절규하듯 외쳤다. 그 돌발적인 행동에 최무의 칼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하지만 제 목을 치시기 전에 딱 한 번만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저기 강물 위에 떠 있는 나무잎을 보십시오. 단우가 가리킨 곳에는 바싹 마른 낙엽 하나가 물결을 따라 떠내려가고 있었다. 평범해 보이는 광경이었으나 단우의 설명이 이어지자 왕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보십시오. 물은 분명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데 저 나무잎은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기만 할 뿐 떠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 밑에서 강력한 회오리가 치솟고 있어 표면의 흐름을 막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배를 띄우면 저 나무잎처럼 강 한가운데 갇혀 오도 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 안개 속에서 화살이 날아온다면 전하께서는 피할 곳도 없이 당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단우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의 말대로 나무잎은 기이하게도 흐르는 물살을 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물 밑에서 나무잎을 잡아당기는 듯한 섬뜩한 광경이었다. 이현은 침묵했다. 어린 뱃사공의 말이라고 무시하기에는 그 관찰력이 예사롭지 않았다. 게다가 환궁을 서두르는 이유도 바로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반정 세력의 움직임이 포착되었기 때문이었다. 만약 아이의 말대로 강 한복판에서 발이 묶인다면 그것은 적들에게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나 다름없었다. 이현은 천천히 배에서 내려 단우에게 다가갔다. 진흙투성이의 발, 거칠게 튼 손, 그리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맑고 깊은 눈동자, 왕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아이는 평범한 뱃사공이 아니다. 단순히 날씨를 읽고 물기를 아는 수준을 넘어 사물의 이치와 징조를 꿰뚫어 보는 비상한 통찰력을 지니고 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왕의 물음에 단우는 바짝 엎드린 채 대답했다. 단우라 하옵니다. 강가에 버려진 아이라 하여 헛된 이 집 유 그저 하늘을 지붕 삼아 산다는 뜻으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단우라 좋다. 내 너의 말을 믿어보마. 허나 만약 해가 뜰 때까지 네가 말한 그 위험이 닥치지 않는다면 그때는 내 목을 베어 강물에 제물로 바칠 것이다. 알겠느냐? 이현의 서늘한 경고에도 단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조아렸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부디 배에서 내려 저기 바위 뒤편으로 몸을 숨기소서. 곧 바람의 방향이 바뀔 것입니다. 왕과 일행이 단우의 말대로 나루터 뒤쪽의 거대한 바위 뒤로 몸을 숨기자마자 거짓말처럼 강바람이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잔잔했던 수면이 일그러지며 물보라가 튀어 올랐고 아까 단우가 가리켰던 나무잎이 있던 자리에 거대한 소용돌이가 입을 벌리며 솟구쳐 올랐다. 쿠구구구구. 땅 밑에서 울리는 듯한 기괴한 소리와 함께
강물이 요동쳤다. 그것은 마치 잠자던 수룡이 깨어나 몸부림치는 것과 같았다. 내 금이장 최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만약 아이의 말을 무시하고 배를 띄웠다면 지금쯤 그들은 저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터였다. 하지만 단우의 표정은 어두웠다. 소용돌이는 시작일 뿐이었다. 그는 젖은 손가락을 들어 허공의 바람을 가늠했다. 북서풍,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안개를 걷어내고 있었다. 이것은 불길한 징조였다. 안개가 걷히면 강 건너편의 적들에게 이곳의 위치가 고스란히 노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단우는 급히 왕에게 다가갔다. 전하, 엎드리셔야 합니다. 안개가 걷히면 놈들이 쏠 것입니다. 왕이 의아해하며 되묻기도 전에 피잉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고막을 찢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날아온 화살 하나가 왕이 방금 서 있던 자리에 박혔다. 화살깃이 부르르 떨렸다. 그것은 단순한 화살이 아니었다. 붉은 깃털이 달린 왕의 친위대만이 사용하는 특수 화살이었다. 적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왕을 호위하는 무리 혹은 조정 깊숙한 곳에 배신자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적습이다 전하를 호위하라. 최무가 고함을 지르며 칼을 뽑아 들었고 호위무사들이 왕을 둥글게 에워쌌다. 나루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강 건너편 갈대숲에서는 횃불이 하나둘 켜지더니 이내 수백 개의 불빛이 일렁이며 강변을 가득 메웠다. 그리고 그 불빛들 사이로 시커먼 그림자들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오기 시작했다. 역적들의 본대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강물은 아까보다 더 거세게 소용돌이치고 있어 이곳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배를 띄우는 것조차 불가능해 보였다. 왕은 궁지에 몰렸다. 앞에는 성난 강물, 뒤에는 수백의 적군,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이현의 시선이 다시금 단우를 향했다. 겁에 질려 도망칠 줄 알았던 이 작은 아이는 놀랍게도 뱃머리에 서서 흔들리는 배를 밧줄로 단단히 고정하고 있었다. 아이의 손놀림은 기이할 정도로 침착하고 빨랐다. 꼬마야, 도망가지 않고 무엇을 하는 것이냐? 곧 이곳은 피바다가 될 것이다. 왕의 외침에 단우가 고개를 돌렸다. 횃불의 불빛을 받아 붉게 타오르는 그의 눈동자에는 두려움 대신 서늘한 결기가 서려 있었다.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전하, 산으로 가면 잡히고 들판으로 나가면 화살바디가 될 뿐입니다. 살 길은 오직 하나, 저 미친 듯이 날뛰는 강물 윗뿐입니다. 단우는 밧줄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왕을 향해 손짓했다. 저를 믿으십시오. 저 소용돌이가 지금은 우리를 가로막는 벽이지만 제가 저것을 전하를 지키는 방패로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어서 배에 오르십시오. 미친 짓이었다. 저 거대한 회오리 속으로 배를 몰고 들어가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이현은 보았다. 아이의 등 뒤로 펼쳐진 칠흑 같은 강물이 마치 아이의 명령을 기다리는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는 것을 그리고 깨달았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운명을 맡길 수 있는 것은 수백의 군사가 아니라 강물의 숨결을 읽어내는 저 작은 뱃사공 아이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왕은 결단을 내렸다. 정훈, 배에 올라라. 저 아이의 지시를 따른다. 최무와 호위무사들은 경악했지만 왕의 서리빨 같은 명령에 거역할 수 없었다. 모두가 허둥지둥 배에 오르자 단우는 망설임 없이 뱃머리의 밧줄을 끊어버렸다. 텅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배가 해방되자마자 거센 물살이 굶주린 늑대떼처럼 배를 덮쳐왔다. 배는 순식간에 기우뚱하며
강 한가운데의 소용돌이를 향해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갔다. 죽음의 아가리로 제 발로 들어가는 형국이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오는 가운데 다누만이 홀로 뱃고물에 서서 자기 키보다 훨씬 긴 삿대를 힘껏 움켜쥐었다. 아이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그것은 광기 어린 미소가 아니라 난제를 풀어낸 천재의 확신에 찬 미소였다. 꽉 잡으십시오. 이제부터 강물이 춤을 출 것입니다. 단우의 외침과 함께 배는 거대한 회오리의 가장자리로 곤두박질 쳤다. 노를 놓으십시오. 물살을 거스르면 배가 부러집니다. 물의 결을 따라 그저 몸을 맡기셔야 합니다. 단우에 찢어질 듯한 고함 소리가 굉음과 뒤섞여 허공에 흩어졌다. 거대한 소용돌이의 아귀가 배를 집어삼키자 세상은 온통 뒤집힌 하늘과 검은 물벽뿐이었다. 배는 마치 펭기처럼 빙글빙글 돌며 수면 아래로 곤두박질쳤다. 왕을 호위하던 무사들은 중심을 잃고 뱃바닥을 뒹굴었고 일부는 난간을 부여잡고 헛구역질을 해댔다. 오직 다누만이 백고물의 두 발을 굳건히 받고 서서 춤추듯 삿대를 놀리고 있었다. 아이의 손에서 뻗어나간 삿대는 맹수처럼 달려드는 물살의 급소를 정확히 찔러 배의 회전을 제어했다. 그것은 인간의 힘이라기보다는 물귀신이 접신하여 부리는 요술에 가까웠다. 이현은 어지러움 속에서도 뱃머리를 꽉 잡고 단우를 주시했다. 아이의 눈동자는 공포에 질려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풀어내려는 장인의 그것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지금입니다. 모두 오른쪽으로 무게를 실으십시오. 단우의 외침에 이현은 반사적으로 몸을 오른쪽으로 던졌다. 내금 위장 최무와 다른 무사들도 엉겁결에 왕을 따라 몸을 기울였다. 그 순간 배가 우지끈 소리를 내며 거센 물살의 벽을 타고 솟구쳐 올랐다. 소용돌이의 원심력을 역이용한 기막힌 조타술이었다. 배는 회오리의 가장자리를 타고 미끄러지듯 빠져나와 거짓말처럼 고요한 거대 바위 뒤편의 정체 구역으로 밀려 들어갔다. 성난 파도가 닿지 않는 유일한 사각지대였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안도감에 무사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최무는 떨리는 손으로 칼자루를 다시 쥐며 단우를 노려보았다. 네 이놈, 정체가 무엇이냐? 사람이 어찌 저런 물살을 타고 넘는단 말이냐? 필시 물귀신이 씌었거나 우리를 홀려 죽이려는 요물이 분명하다. 최무의 의심은 타당했다. 숙련된 뱃사공도 10중 8구는 목숨을 잃었을 상황이었다. 하지만 단우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귀신이란요. 저는 그저 강물에게 길을 묻고 바람에게 탑을 구했을 뿐입니다. 단우는 뱃전으로 다가가 강물을 한 움큼 떠서 냄새를 맡더니 다시 왕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전하, 제가 아까 강물의 색과 냄새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지요. 저 소용돌이는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강바닥에 거대한 바위들을 인위적으로 쌓아 물길을 비틀어 놓은 것입니다. 이현의 눈썹이 꿈틀했다. 인위적이라니 누가 감히 이 넓은 강에 그런 짓을 한단 말이냐. 강 건너편 갈대숲을 보십시오. 단우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안개 속에 희미하게 잠겨 있는 빽빽한 갈대밭이었다. 겉보기에는 평온해 보였으나 단우의 설명이 이어지자 그 풍경은 전혀 다르게 다가왔다. 새벽녘에는 물안개가 피어오르기 때문에 물새들은 둥지에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헌데 아까부터 백로떼가 갈대숲 위를 빙빙 돌며 울어대고 있습니다. 그것은 갈대숲 속에 낯선 인기척, 즉 수많은 사람들이 매복해 있다는 뜻입니다.
놈들은 며칠 전부터 이곳에 진를 치고 강바닥 공사를 했을 것입니다. 오직 전하께서 이 나루터를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면서요. 단우의 논리는 치밀했다. 막연한 예감이 아니라 철저한 관찰과 분석에서 나온 통찰이었다. 이현은 전율했다. 조정의 그 어떤 대신들도 보여주지 못한 예리함이 이 어린아이에게 있었다. 그때였다. 전압에 물이 찹니다. 한 무사의 다급한 외침이 정적을 깼다. 모두가 뱃바닥을 내려다보니 발목까지 차오른 물이 빠르게 수위를 높이고 있었다. 파도가 들이친 것이 아니었다. 배 밑바닥에서 물이 솟구쳐 오르고 있었다. 암초에 부딪힌 것인가 최무가 당황하며 물을 퍼내려 했지만 단우는 재빨리 뱃바닥에 엎드려 물이 솟는 구멍을 살폈다. 그리고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이것은 부딪혀서 깨진 구멍이 아닙니다. 안쪽에서 송곳으로 정교하게 뚫은 구멍입니다. 단우가 뱃바닥에 깔린 나무 판자를 뜯어내자 썩은 나무 틈 사이로 인위적으로 뚫린 엄지손가락만한 구멍 3개가 드러났다. 구멍 주변에는 톱밥이 차에 씻겨 나가지 않고 남아 있었다. 그것은 배가 출항하기 직전 누군가 급하게 뚫어놓았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순간 배 안에는 숨 막히는 침묵이 감돌았다. 배에 탄 사람은 왕과 호위무사 5명 그리고 단우뿐이었다. 이 배에 내통자가 있다. 이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왕의 시선이 무사들을 하나하나 훑고 지나갔다. 생사를 함께 넘긴 충신들이라고 믿었던 자들 속에 칼을 꽂으려는 배신자가 숨어 있다는 사실은 소용돌이보다 더 큰 공포였다. 무사들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며 슬금슬금 거리를 벌렸다. 바로 그때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젊은 무사 하나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찰나의 동요를 단우는 놓치지 않았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왕의 앞을 가로막으며 외쳤다. 전하, 피하십시오. 단우의 외침과 동시에 젊은 무사가 품속에서 단도를 꺼내 왕을 향해 달려들었다. 역적 이현은 죽어라. 거리가 너무 가까웠다. 최무가 칼을 뽑을 새도 없이 자객의 칼날이 왕의 심장을 노리고 파고들었다. 하지만 칼끝이 왕의 용포에 닿기 직전 단우가 쥐고 있던 삿대로 자객의 발목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자객은 중심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고 그 틈을 타 이현은 몸을 비틀어 칼날을 피했다. 최무의 검이 번개처럼 번뜩였고 자객의 목에서 선혈이 뿜어져 나왔다. 배신자의 시체가 뱃바닥에 고인 물 위로 힘없이 쓰러졌다. 붉은 피가 차오르는 물과 섞여 끔찍한 무늬를 만들어냈다. 하, 이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투성이가 된 뱃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믿었던 부하의 배신, 그리고 그 위기에서 자신을 구한 것이 천하디천한 뱃사공 아이라는 사실에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감상에 젖을 시간은 없었다. 배에 뚫린 구멍으로 물은 계속해서 차오르고 있었고 갈대숲에 매복해 있던 적들은 소용돌이를 피해 숨어 있는 왕의 배를 찾기 위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안개가 걷히면서 강 건너편에서 쏘아 올린 불화살들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그들의 위치를 탐색하고 있었다. 이대로 있으면 가라앉습니다. 구멍을 막아야 합니다. 최무가 옷을 찢어 구멍을 틀어 막으려 했지만 수압이 너무 강해 역부족이었다. 배는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다. 절체절명의 순간 단우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뱃머리에 놓여 있던 닷줄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전혀 예상치 못한 제안을 던졌다. 이 배는 버려야 합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뭐라고 지금 강물 한가운데서 배를 버리라니 다 같이 죽자는 것이냐. 최무가 길길이 날뛰었지만 단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저기 보십시오. 소용돌이가 일으킨 거품이 모여 띠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 거품띠는 강물의 흐름이 가장 빠른 곳입니다. 배를 타고는 저곳을 통과할 수 없지만 사람의 몸이라면 가능합니다. 단우는 삿대를 들어 거센 물살이 흐르는 쪽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급류가 흐르고 있었다. 저 급류를 타면 눈 깜짝할 사이에 십리박 하류로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적들이 배를 찾아 헤매는 동안 우리는 이미 그들의 포위망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미친 짓이다 주상 전하의 옥체로 저 차가운 급류에 뛰어들라니 최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현은 단우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았다. 지금까지 아이의 예측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게다가 서서히 가라앉는 배 위에서 적들에게 발각되어 죽느니 차라리 강물의 운명을 맡기는 편이 나았다. 이현은 결단했다. 내 말이 맞다. 배에 남으면 죽고 강에 뛰어들면 살 확률이라도 있다. 짐은 너를 믿겠다. 단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밧줄로 왕과 호위 무사들 그리고 자신의 몸을 하나로 묶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십시오. 물속에 들어가면 절대 몸부림치면 안 됩니다. 시체처럼 힘을 빼야 물이 우리를 뱉어낼 것입니다. 단우의 마지막 당부가 끝나기가 무섭게 적들의 배 한 척이 안개를 뚫고 그들 앞에 나타났다. 저기 있다. 역적 이현이 저기 숨어 있다. 쏴라.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적장의 고함 소리와 함께 수십 개의 화살이 빗발치듯 날아왔다. 닛위십시오. 단우의 외침과 함께 왕과 일행은 차가운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다. 얼음장 같은 강물이 온몸을 휘감으며 숨통을 조여왔다. 시야는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변했고 고막을 때리는 물소리만이 세상의 전부가 되었다. 하지만 단우의 말대로였다. 서로를 묶은 밧줄이 팽팽해지자 거대한 급류가 그들을 낚아채어 화살이 닿지 않는 깊은 물속 그 아득한 어둠의 통로로 쏜살같이 실어 날랐다. 수면 위에서는 적들이 텅 빈 배를 향해 화살을 퍼붓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미 강물의 품에 안겨 죽음의 포위망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물속에서 숨이 가빠올 무렵 단우는 눈을 떴다. 흐릿한 물살 너머로 무언가 거대한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은 강하류에 숨겨져 있던 또 다른 위협 혹은 기적일지도 몰랐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허리춤에 숨겨두었던 작은 피리를 꺼내 입에 물었다. 물속이라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그 행위 자체가 일종의 신호인 듯했다. 강물이 다시 한번 크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부하, 물살을 가르고 솟구쳐 오른 이현이 거칠게 숨을 토해냈다. 폐가 찢어질 듯한 고통과 함께 들이마신 공기는 날카로운 얼음 조각처럼 기도를 긁고 지나갔다. 칠흑 같은 어둠 속 그들이 당도한 곳은 강물 아래 숨겨져 있던 거대한 자연 동굴이었다. 천장에서는 종유석들이 괴물의 이빨처럼 들이박혀 있었고 바닥에는 차가운 지하수가 흐르고 있었다. 단우가 말한 급류의 끝은 바로 이 은밀한 피난처였다. 밧줄로 서로를 연결한 덕분에 최무와 나머지 호위무사 3명도 무사히 물 위로 고개를 내밀었다. 모두가 물에 젖은 생쥐꼴이었으나 살아있다는 안도감에 털썩 주저앉았다. 동굴 안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바깥 세상의 거센 비바람과 아수라장은 마치 다른 차원의 일인 양 이곳에는 오직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이 감돌았다. 이현은 젖은 용포를 쥐어짜며 단우를 찾았다. 아이는 동굴 한 구석,
이끼가 낀 바위에 걸터 앉아 아까 물고 있던 작은 피리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태연하여 소름이 끼칠 지경이었다. 왕은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갔다. 분노와 경이로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가슴 속에서 일렁였다. 너는 이 동굴의 존재를 알고 있었구나. 왕의 물음에 다누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피리 구멍에 낀 물기를 털어내며 대답했다. 수룡굴이라 부르는 곳입니다. 강물이 불어나면 입구가 잠겨 아무도 찾을 수 없지만 물이 빠지면 강바닥에 숨구멍 역할을 하는 곳이지요. 놈들은 이곳을 모릅니다. 아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강에서 태어나고 자라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저 죽음의 소용돌이 아래일 뿐이니까요. 이 간의 놈의 머릿속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있는 것이냐. 내금위장 최무가 혀를 내두르며 다가왔다. 군사 지도를 펴놓고 작전을 짜는 장수들도 이토록 치밀하지는 못할 것이다. 단순히 뱃사공의 지혜라기에는 과하지 않느냐. 최무의 예리한 지적에 단우의 손이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아이는 이내 평정을 되찾고 담담히 말했다. 목숨이 걸리면 누구나 지혜로워지는 법입니다. 더군다나 저는 지켜야 할 것이 있으니까요. 지켜야 할 것. 그 말이 묘한 여운을 남겼으나 지금은 그것을 캐묻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전하,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단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이의 눈빛이 다시금 맹금류처럼 형형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놈들은 지금쯤 전하께서 익사했다고 생각하거나 시체를 찾기 위해 하류로 그물을 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방심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날이 밝으면 이 동굴 입구도 드러날 것이고 그때는 정말 독 안에 든 쥐가 됩니다. 그럼 어찌 해야 하느냐. 배도 잃었고 무기도 변변치 않다. 지원군이 올 때까지 숨어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최무의 말에 다누는 고개를 저었다. 기다리면 죽습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놈들을 일망타진할 방법이 있습니다. 일망타진, 10살 꼬마의 입에서 나오기에는 지나치게 거창하고 위험한 단어였다. 하지만 이현은 이제 아이의 말을 허투루 들을 수 없었다. 말해보라. 내 계책이 무엇이냐? 단우는 동굴 바닥의 모래 위에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강의 지형과 물살의 흐름, 그리고 적들의 배가 머물고 있을 예상 위치를 순식간에 그려냈다. 지금 밖에는 북서풍이 불고 있습니다. 적들은 바람을 등지고 배를 정박해 두었을 것입니다. 화공후호공을 쓰기 딱 좋은 위치지요. 하지만 우리에겐 불을 붙일 기름도 화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을 쓸 것입니다. 물을 쓴다. 예. 앞으로 반 시각, 약 1시간 후면 밀물이 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시간입니다. 그때가 되면 강물의 흐름이 일시적으로 멈추고 상류에서 내려오던 물과 하류에서 올라오던 바닷물이 부딪혀 거대한 물벽을 만듭니다. 우리는 그 타이밍을 노려야 합니다. 단우의 설명은 구체적이고 치명적이었다. 상류의 댐 역할을 하는 낡은 볼을 무너뜨려 역류하는 밀물과 충돌시켜 인위적인 해일 티수나미를 일으키겠다는 것이었다. 미친 소리다. 그런 거대한 물난리를 일으키면 적들뿐만 아니라 강가에 사는 백성들까지 위험해진다. 이현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왕으로서 백성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였다. 그러나 단우는 흔들림 없이 왕을 올려다 보았다. 전하, 제가 사는 곳은 이 강가입니다. 제 이웃들이 사는 곳이기도 하지요. 저는 누구보다 이 강의 생리를 잘 압니다. 지금 놈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은 갈대 숲이 우거진 습지대입니다. 물이 덮치면 놈들의 바에는 진흙탕에 처박히겠지만
민가는 언덕 위에 있어 안전합니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시면 날이 밝는 대로 놈들은 민가에 들이닥쳐 전하의 행방을 묻겠다며 백성들을 도륙할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십니까? 단우의 말은 비수처럼 이현의 가슴을 찔렀다. 아이의 말대로였다. 역적들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자들이었다. 왕이 망설이는 사이 백성들이 볼모가 될 것은 자명했다. 이현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좋다. 네 계책대로 하겠다. 허나 만약 민가에 피해가 간다면 내 너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제 목을 걸겠습니다. 단우가 짧게 대답했다. 일행은 동굴 안쪽으로 이어진 좁은 개구멍을 통해 지상으로 올라왔다. 밖은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단우의 말대로 바람의 방향이 미세하게 바뀌고 있었다. 그들은 어둠을 틈타 강 상류 쪽에 위치한 낡은 워터 콜렉션 댐을 향해 달렸다. 보는 흙과 나무로 얼기설기 만들어져 있어 지지대 몇 개만 끊어내면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저기입니다. 저 지지목 3개를 동시에 끊어야 합니다. 단우가 가리킨 곳에는 아름드리 통나무들이 거센 물살을 가까스로 버티고 있었다. 최무와 무사들이 검을 뽑아 들고 지지목으로 다가갔다. 그때였다. 누구냐?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횃불이 켜졌다. 볼을 지키고 있던 적의 경계병들이었다. 역시 놈들도 바보가 아니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상류까지 병력을 배치해 둔 것이었다. 들켰다 전하를 보호하라. 최무가 소리치며 제일 먼저 적진으로 뛰어들었다. 챙채챙 빗소리에 묻혔던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숫자는 적들이 월등히 많았으나 최무와 호위무사들은 일당백의 기세로 놈들을 베어 넘겼다. 이현 역시 허리춤에 차고 있던 검을 뽑아 달려드는 적병의 가슴을 찔렀다. 왕의 검술은 화려하지 않았으나 묵직하고 정확했다. 그러나 적들은 끊임없이 몰려왔다. 전하 시간이 없습니다. 곧 밀물이 들이닥칩니다. 단우가 둑 위에서 소리쳤다. 아이는 무사들이 싸우는 틈을 타 돌덩이로 지지목의 틈새를 내리찍고 있었다. 고사리 같은 손이 찢어져 피가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다. 저놈을 막아라. 둑을 무너뜨리려 한다. 적장의 눈에 단우가 들어왔다. 화살이 단우를 향해 날아들었다. 안 돼. 이현이 몸을 날려 단우를 덮쳤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화살이 이현의 어깨를 스치고 땅에 박혔다. 왕의 용포가 찢어지고 붉은 피가 배어나왔다. 전하 단우의 눈이 커졌다. 지존인 왕이 천한 뱃사공인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몸을 던진 것이다. 이현은 고통을 삼키며 단우를 일으켜 세웠다. 나는 괜찮다. 어서 둑을 무너뜨려라. 이것은 왕명이니라. 왕의 외침에 단우는 입술을 깨물며 다시 돌을 집어 들었다. 그리고 젖 먹던 힘을 다해 이미 반쯤 쪼개진 지지목의 쐐기를 내리쳤다. 우지끈 거대한 파열음과 함께 첫 번째 지지목이 부러졌다. 둑이 비명을 지르듯 뒤틀리기 시작했다. 최무와 무사들도 달려들어 나머지 지지목들을 베어버렸다. 둑이 무너지는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와 같았다. 갇혀있던 엄청난 양의 강물이 해방된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하류를 향해 쏟아져 내렸다. 뛰어라 높은 곳으로. 이현과 일행은 둑 옆에 산비탈을 기어 올랐다. 그들의 발 아래로 시커먼 흙탕물이 거대한 뱀처럼 구불거리며 돌진했다. 그리고 저 멀리 하류,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서 하얀 거품을 문 밀물이 밀려오고 있었다. 상류의 급류와 하류의 밀물, 두 거대한 힘이 적진 한가운데서 충돌하는 순간이었다.
쾅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굉음이 밤하늘을 찢었다. 갈대숲에 숨어 있던 적들의 배는 충돌하는 물살의 여파로 공중에 붕 떴다가 서로 부딪히며 산산조각이 났다. 비명소리조차 물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그야말로 아비규환, 물지옥이 따로 없었다. 언덕 위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던 이현은 전율했다. 수백의 군사로도 해내기 힘든 일을 이 작은 아이는 자연의 힘을 빌려 순식간에 해치운 것이다. 강물은 적들의 배를 집어삼키고 부서진 잔해들을 개걸스럽게 씹어삼켰다. 단우의 예언대로 민가가 있는 언덕 쪽으로는 물이 넘치지 않고 오직 강변의 습지대만이 초토화되었다. 끝난 것입니까? 최무가 멍하니 물었다. 적들의 횃불은 모두 꺼졌고 강 위에는 부서진 널빤지와 시신들만이 떠다니고 있었다. 아니요. 단우가 차갑게 대답했다. 그의 시선은 강물이 아니라 건너편 산등성 위에 피어오르는 붉은 신호탄을 향하고 있었다. 저것은 패배를 알리는 신호가 아닙니다. 제2진에게 공격을 명하는 신호입니다. 물로 쓸어버린 것은 전위대일 뿐 진짜 본대는 아직 육지에 남아 있습니다. 단우의 말대로였다. 강 건너편 산길을 따라 수많은 횃불의 행렬이 뱀처럼 이동하고 있었다. 그들은 배가 파괴되자 육로를 통해 상류의 다리를 건너오려는 것이었다. 집요한 놈들, 이현이 이를 갈았다. 이제 더 이상 숨을 곳도 도망칠 바에도 없었다. 남은 것은 지친 몸뚱이와 부러진 칼자루뿐. 그때 단우가 품속에서 젖은 낡은 서책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왕에게 내밀었다. 전하, 이제 제 역할을 다한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전하께 바칩니다. 이것을 보시면 적들을 막을 방법이 보이실 것입니다. 이현이 의아해하며 서책을 받아들었다. 달빛에 비친 서책의 표지에는 낯익은 필체로 수진보 슈이젠푸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왕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라니, 이것은 10년 전 영모로 몰려 죽은 대제학 정인수의 비기가 아니더냐. 이것을 네가 어찌 가지고 있느냐, 정인수. 그는 당대 최고의 전략가이자 이현의 스승이었으나 간신들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처형당한 비운의 천재였다. 그의 병법서는 모두 불태워졌다고 알려져 있었다. 단우는 털썩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렸다. 소신, 죄인 정인수의 아들 정단우라 하옵니다. 아비의 유언을 받들어 이 책을 전하께 전해드리기 위해 10년을 기다렸습니다. 부디 이 책에 적힌 진법으로 저 역적들을 물리치시고 아비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충격적인 진실이었다. 뱃사공 아이가 죽은 스승의 하나뿐인 혈육이었다니. 왕은 멍하니 서책과 아이를 번갈아 보았다. 아이가 보여준 그 놀라운 통찰력과 지략, 그리고 목숨을 건 충심, 그 모든 것이 피 속에 흐르는 천재성의 증명이었다. 이현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서책을 품에 단단히 안고 무릎 꿇은 단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미안하다. 내 너무 늦게 알아보았다. 내 아비의 충정을 내 어찌 잊겠느냐. 일어나라. 이제 너는 죄인의 아들이 아니다. 짐의 군사 준쉬다. 왕의 선언의 단우는 오열했다. 10년의 세월, 숨죽여 살아온 고통과 서름이 툭 터진 강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감동의 순간도 잠시 강 건너편에서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적의 본대가 다리를 건너오기 시작한 것이다. 단우야, 울음은 나중에 그치거라. 지금은 내 아비의 비책이 필요하다. 이에 적힌 대로라면 고작 5의 병력으로 저 수천의 군대를 막을 수 있겠느냐. 단우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복수의 칼날을 간 서늘한 전략가의 눈빛이었다. 막을 수 있습니다. 아니, 몰살시킬 수 있습니다. 놈들은 지금 제 발로 사지 CD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저 다리는 제가 5년 전부터 놈들을 위해 준비해둔 거대한 덫입니다. 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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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을 조여오는 북소리가 강 건너편의 어둠을 찢고 울려 퍼졌다. 횃불의 붉은 띠가 산허리를 감으며 내려오는 모습은 마치 지옥불에서 기어나온 거대한 구렁이가 아가리를 벌리고 다가오는 듯했다. 적들의 본대였다. 그 선두에는 황금 투구를 쓰고 백마 위에 올라탄 역적의 수고에 병조판서 박문수가 거만한 표정으로 채찍을 휘두르고 있었다. 그는 이미 승리를 확신한 듯했다. 강물에 휩쓸린 전위대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왕의 목을 베어 새 왕조를 열겠다는 탐욕만이 그의 번들거리는 눈동자에 가득했다. 왕과 단우 그리고 5명의 호위무사가 버티고 선 곳은 강폭이 가장 좁아지는 협곡 사이에 놓인 낡은 목재 다리 능교 뭉치아오의 건너편이었다. 다리 아래로는 아까 무너진 둑에서 쏟아져 나온 급류가 시커먼 입을 벌린 차에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저 다리입니다. 단우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능교를 가리켰다. 겉보기에는 수백의 군마가 지나가도 끄떡없을 만큼 튼튼해 보이는 다리였다. 굵은 통나무를 엮어 만들고 그 위에 흙과 자갈을 두텁게 깔아놓은 전형적인 군사 작전용 교량이었다. 그러나 이현은 단우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다. 저 다리는 길이 아니라 거대한 무덤이라는 것을. 전하, 놈들을 저 다리 위로 유인해야 합니다. 단, 놈들의 선봉이 다리의 중앙, 정확히 용의 허리라 불리는 지점을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단우는 품에서 작은 쇠망치 하나를 꺼내 최무에게 건넸다. 다리 입구 양쪽에 박혀 있는 도깨비 문양의 말뚝이 보이십니까? 제가 신호를 보내면 저 말뚝의 머리를 이 망치로 내리치십시오. 그것이 이 거대한 덫의 반가소에입니다. 이는 내 이놈적이 역적 이현이 있다 목을 베어오는 자에게는 천금의 상을 내리고 만호의 벼슬을 내릴 것이다 돌격하라. 박문수의 고함 소리가 강바람을 타고 넘어왔다. 그 소리에 자극받은 반란군들이 괴성을 지르며 다리 위로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다. 와, 수천 개의 발자국 소리가 다리를 울리자 낡은 목재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최무와 호위무사들은 칼을 뽑아 들고 다리 입구를 막아설 태세를 취했지만 그들의 등 뒤로는 식은 땀이 흐르고 있었다. 중과부적. 아무리 일당백의 용사들이라 해도 좁은 다리 위에서 저 수많은 적들을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오직 단우가 말한 그 비책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이현은 짐짓 당황한 척 뒷걸음질 치며 놈들을 다리 깊숙이 끌어들였다. 말발굽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선두에 선 기마병들의 창날이 코앞까지 다가왔을 때 단우가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지금입니다. 말뚝을 치십시오. 단우의 외침이 떨어지기 무섭게 최무가 쇠망치를 들어 오른쪽 말뚝을 다른 무사가 왼쪽 말뚝을 동시에 내리쳤다. 캉캉 날카로운 금소금이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전투의 소음 속에 묻혀 적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다리 밑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말뚝은 다리를 지탱하는 핵심 빗장과 연결되어 있었다. 빗장이 풀리자 다리의 상판을 받치고 있던 거대한 통나무 지지대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바깥쪽으로 튕겨나갔다. 쿠구구구, 쾅!
천지가 개벽하는 듯한 굉음과 함께 다리의 중앙이 미자 형태로 푹 꺼져 내렸다.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오던 선봉대는 비명 한마디 지르지 못한 채 허공으로 곤두박질 쳤다. 뒤따르던 병사들은 멈추려 했으나 뒤에서 밀려오는 인파에 떠밀려 속절없이 붕괴된 구덩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것은 단순한 붕괴가 아니었다. 단우가 5년 전 몰래 다리 밑을 드나들며 설계해둔 접이식 함정이었다. 다리의 상판이 양쪽으로 꺾이면서 미끄럼틀처럼 변해버린 것이다. 그 가파른 경사를 타고 수백 명의 병사와 말들이 뒤엉켜 강물 속으로 쏟아져 내렸다. 아래에서는 아까 둑이 터져 불어난 급류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을 집어삼켰다. 이게 무슨 일이냐, 멈춰라 멈춰. 뒤쪽에 있던 박문수가 사색이 되어 고함을 질렀지만 이미 아비규환의 지옥도였다. 다리 위에 갇힌 병사들은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며 서로를 밟고 올라서려 했으나 기름을 바른 듯 매끄러운 나무 판자 위에서 중심을 잡을 수는 없었다. 순식간에 수백의 병력이 물귀신의 밥이 되었다. 강물은 붉은 피로 물들었고 떠내려가는 투구와 창들이 부딪히며 기괴한 소리를 냈다. 단우는 그 처참한 광경을 차갑게 내려다 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 대신 서늘한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당신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만든 저들의 군대가 당신이 남긴 지혜 앞에서 허수아비처럼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문수는 운이 좋았다. 그는 다리가 무너지기 직전 본능적으로 말에서 뛰어내려 다리 난간에 매달려 있었다. 그는 부들부들 떨며 붕괴되지 않은 다리 입구 쪽으로 기어 올라오려 발버둥 쳤다. 살려라. 누구 없느냐 나를 끌어올려라. 그의 처절한 외침에 이현이 천천히 다가갔다. 왕의 손에는 피 묻은 검이 들려 있었다. 난간을 붙잡은 박문수의 손가락 위로 왕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박문수는 고개를 들어 왕을 쳐다보았다. 공포와 경악으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위풍당당한 판서의 모습이 아니었다. 주상 전하, 살려주십시오. 제가 잠시 미쳤던 모양입니다. 저를 살려주시면 제 전 재산을 바치고 평생 개처럼 충성하겠습니다. 박문수는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했다. 이현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 보았다. 박문수, 네가 탐한 것은 재물이 아니라 권력이었고 네가 바친 것은 충성이 아니라 독이었다. 내 놈이 나의 스승 정인수를 모함하고 죽인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왕의 말에 박문수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때 이현의 뒤에서 작은 그림자가 걸어 나왔다. 단우였다. 박문수는 아이를 보자마자 헛바람을 들이켰다. 죽은 정인수와 꼭 닮은, 아니 더 서늘하고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아이. 내 놈은 박문수가 말을 잇지 못했다. 단우는 왕의 옆에 서서 박문수를 쏘아 보았다. 기억하십니까? 10년 전 당신이 거짓 증거를 심어놓고 아버지를 끌고 갈 때 울며 불며 매달리던 5살짜리 아이를 당신이 발길질로 걷어차며 역적의 시안이라 불렀던 그 아이를 말입니다. 단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물 소리보다 더 명확하게 박문수의 고막을 때렸다. 그 씨앗이 자라 당신의 목에 칼을 겨누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내리는 벌이 아닙니다. 하늘이, 그리고 이 강물이 내리는 심판입니다. 단우가 고개를 끄덕이자 최무가 박문수가 매달린 난간 쪽으로 다가갔다. 박문수는 비명을 질렀다. 안 돼, 제발 의학. 최무가 검집으로 박문수의 손등을 내리치자 그는 힘없이 난간을 놓쳤다. 그의 몸은 허공을 가르며 추락했고
곧이어 거센 소용돌이 속으로 사라졌다. 역적의 수계가 사라지자 남은 패잔병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기 바빴다. 하지만 그들이 도망칠 곳은 없었다. 뒤는 막다른 절벽이었고 앞은 끊어진 다리였다. 강 건너편 숲속에서 미리 연락을 받고 매복해 있던 왕의 충성스러운 별동대가 나타나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했다.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전투는 끝났다. 새벽에 여명이 밝아오며 참혹했던 밤의 흔적을 비추기 시작했다. 강물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유유유히 흐르고 있었지만 그 위에는 영모의 잔재들이 떠다니고 있었다. 이현은 피 묻은 칼을 강물에 씻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뒤를 돌아 단우를 보았다. 아이는 다리 난간에 기대어 아침 해가 떠오르는 동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밤새 긴장했던 탓인지 아니면 복수를 끝낸 허무함 때문인지 아이의 작은 어깨가 축 처져 보였다. 이현은 다가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 아이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자 단우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털썩 주저앉았다. 고생했다. 정말 고생 많았다. 왕의 따뜻한 위로에 단우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전하, 무서웠습니다. 혹여 제 계책이 실패하여 전하를 다치게 할까 봐, 아버지를 욕보이게 할까 봐. 정말 무서웠습니다. 10살 아이의 솔직한 고백에 이현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천재 전략가, 담대한 뱃사공에 가면 뒤에는 여전히 부모의 품이 그리운 어린아이가 있었던 것이다. 이현은 단우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였다. 너는 조선을 구했다. 네 아비의 이름은 역적이 아니라 만고의 충신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제 나의 아들이다. 그때 멀리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대규모 군대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왕기를 앞세운 정규군이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병조 참판과 장수들이 말에서 내려 왕 앞에 엎드렸다. 전하 옥체 망강하시옵니까? 늦게 도착하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무너진 다리와 전멸한 반란군의 시체들이 보였다. 수천의 군대가 왕을 호위하는 고작 몇 명의 무색에 그것도 하룻밤 사이에 괴멸당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한 표정들이었다. 이현은 그들을 향해 위엄 있게 말했다. 고개를 들라. 짐을 구한 것은 너희들이 아니라 바로 이 아이 정단운이라. 모두 이 아이에게 예를 갖추라. 수만 대군이 보는 앞에서 왕은 꾀죄죄한 뱃사공 아이의 손을 높이 들어 올렸다.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자 단우의 초라한 행사액은 마치 빛나는 갑옷을 입은 장군처럼 보였다. 장수들은 당황했으나 왕의 서슬 퍼런 눈빛에 압도되어 일제히 단우를 향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렸다. 장군을 뵙습니다. 우렁찬 함성이 강변을 메아리 쳤다. 단우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왕을 올려다 보았다. 이현은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이제 시작이다. 너는 이 썩어빠진 조정을 도려내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나의 칼이 되어야 한다. 함께 가겠느냐? 단우는 눈물을 닦고 씩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 전하. 강물이 바다로 흐르듯 소신 전하의 뜻을 따라 끝까지 가겠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은 곳, 그 너머로 찬란한 태양이 붉게 타오르며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고 있었다. 강바람이 불어와 단우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어젯밤의 비릿한 피 냄새는 사라지고 이제는 향긋한 풀 냄새와 흙 냄새만이 가득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진정한 싸움, 부패한 권력과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한양의 남대문이 굉음을 내며 활짝 열렸다. 승전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도성 안을 가득 메우자 거리에 나온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왕의 행렬을 맞이했다. 그러나 그들의 시선은 금칠을 한 화려한 어가 임금의 가마보다 그 바로 옆에서 백마를 타고 들어오는 작은 소년에게 쏠려 있었다. 몸에 맞지 않아 조금 헐렁한 관복을 입고 머리에는 익선관 대신 작은 갓을 쓴 아이, 바로 정단우였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강가에서 삿대를 잡던 거친 손에는 이제 임금이 하사한 옥피리가 들려 있었다. 백성들은 수군거렸다. 저 아이가 그 신동이라며 강물을 움직여 역적들을 수장시켰다는 그 꼬마 도사 말이야. 전설은 발보다 빠르게 퍼져나가 이미 단우는 도성 내에서 수룡쉬롱의 아들이라 불리고 있었다. 단우는 말 위에서 흔들리는 시야를 바로잡으려 애썼다. 흙먼지 날리는 나루터와 비릿한 물 냄새가 익숙했던 그에게 궁궐의 화려한 단청과 코를 찌르는 향 냄새는 낯설고 어지러운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이것은 자신의 영달을 위한 행차가 아니었다.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의 영혼을 모시고 들어가는 10년 만의 귀환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품속에는 아버지의 유일한 유품인가 뜨겁게 달아올라 심장 박동을 맞추고 있었다. 이현은 어가 창문을 열고 그런 단우를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흙 속에 묻혀있던 진주를 캐내어 세상에 내보이는 장인의 마음이 이러할까. 왕은 다짐했다. 다시는 간신들의 혀 놀림에 눈이 멀어 충신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겠노라고. 편전에서의 조회는 엄숙하다 못해 살얼음판 같았다. 박문수의 잔당들은 이미 추포되어 하옥되었고 남은 대신들은 혹여 불똥이 자신들에게 튈까봐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있었다. 이현은 용상에 앉아 차가운 눈으로 신하들을 내려다 보았다. 오늘 짐은 10년 전에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고자 한다. 대제학 정인수는 역적이 아니라 나라를 구하려다 간신배들의 모함에 희생된 충신이었다. 이에 짐은 정인수의 관직을 복권하고 영의정에 추중하며 그 아들 정단우에게는 아비의 공을 기려 왕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단우는 바닥에 엎드려 어깨를 들썩였다. 아버지가 사약을 받던 그날 죄인의 자식이라며 돌팔매질을 당했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제야 비로소 그 지독했던 오명의 굴레가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정단우는 듣거라. 왕의 호명에 단우가 고개를 들었다. 너는 나이가 어리나 그 지혜와 담력은 이미 장수의 반열에 올랐다. 허나 아직 배움이 부족하고 세상을 보는 눈을 더 키워야 하니 성균관에 입학하여 학문을 닦되 짐의 특별 자문관으로서 수시로 입궐하여 국사를 논하게 하라. 파격적인 인사였다. 10살 아이에게 국사를 논하는 자격을 주다니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몇몇 늙은 대신들이 전하 아니 되옵니다 하며 웅성거렸으나 이현이를 탁자 위에 내던지자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이 책 안에 담긴 치수치수의와 병법의 이치를 반이라도 깨우친 자가 있다면 나와 보라. 없다면 입을 다물라. 왕의 일갈에 편전은 다시금 침묵에 잠겼다. 단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전하를 보필하겠나이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렀다. 강물이 흘러 바다를 이루듯 단우 역시 소년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조선을 떠받치는 거목으로 성장했다. 15년의 시간이 흐른 뒤 조선은 태평성대를 맞이하고 있었다. 해마다 반복되던 가뭄과
홍수는 단우가 설계한 관계 수로와 저수지 덕분에 사라졌고 곳곳간에는 쌀이 넘쳐났다. 백성들은 배를 두드리며 왕의 덕을 칭송했으나 이현은 알고 있었다. 이 모든 풍요의 밑바닥에는 밤새워 지도를 그리고 물길을 살피던 단우의 헌신이 있었음을, 단우는 아비의 복수를 칼로 갚는 대신 백성을 살리는 활인 헤이슈오렌의 정치로 완성한 것이다. 이제 그는 천재 뱃사공이라는 별명 대신 제1검 지혜의 검이라 불리는 젊은 재상이 되어 있었다. 어느 늦가을 저녁, 희끗희끗한 흰머리가 늘어난 이현과 훤칠한 장부가 된 단우가 다시 그 강가를 찾았다. 15년 전 죽음의 소용돌이가 몰아치던 그 나루터였다. 하지만 지금은 살기 어린 안개 대신 황금빛 노을이 강물 위에 내려앉아 윤슬을 반짝이고 있었다. 강변에는 갈대숲 대신 백성들이 심은 뽕나무가 울창했고 나루터에는 짐을 가득 실은 상선들이 평화롭게 오가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강가 정자에 앉아 술잔을 기울였다. 이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기억나느냐, 네가 삿대 하나로 내 앞길을 막아서던 그날을. 그때 너는 정말 당돌하기 짝이 없었다. 왕의 회상에 단우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어찌 잊겠습니까? 당장 목을 칠하던 전하의 섯을 퍼런 눈빛에 오금이 저려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헤어허허. 그랬었지. 헌데 단우야. 내가 오늘 너를 이곳에 부른 것은 옛 추억을 곱씹자는 것이 아니다. 이현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그는 잔잔히 흐르는 강물을 응시하며 물었다. 백성들은 지금을 태평성대라 부른다. 허나 나는 두렵구나.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고 잔잔한 강물이 언제 다시 소용돌이칠지 모르는 일 아니냐. 내가 죽고 나면 이 나라가 다시 15년 전에 그 혼란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느냐. 왕의 고민은 깊었다. 평화는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운 법이다. 권력은 부패하기 쉽고 초심은 잃기 쉽다. 단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난간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15년 전처럼 강물을 손으로 가리켰다. 전하,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기도 합니다. 수직제주 역가복주 스리제자이초 이크푸조. 저는 지난 15년 동안 물을 다스리며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물은 억지로 막으려 하면 넘치고 억지로 트려 하면 마릅니다. 그저 낮은 곳으로 흐르는 순리를 따라야 만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정치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백성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힘으로 누르거나 속이려 하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길을 터주신다면 그 물은 결코 배를 뒤집지 않을 것입니다. 단우의 대답은 명쾌했다. 그는 더 이상 날씨를 예측하는 뱃사공이 아니었다. 민심이라는 거대한 강물의 흐름을 읽고 군주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진정한 도선사 다오 추안시가 되어 있었다. 이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던 불안감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래, 임금인 내가 가장 낮은 곳에 있어야 백성이라는 물이 나를 띄울 수 있겠구나. 네 말이 옳다. 이현은 술잔을 비우고 호탕하게 웃었다.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 두 사람의 옷자락을 흔들었다. 단우야, 예, 전하. 내 다음 생에도 왕으로 태어난다면 그때도 나의 뱃사공이 되어주겠느냐. 왕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단우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리고 이내 강물처럼 맑고 깊은 눈으로 왕을 마주 보며 대답했다. 전하께서 백성을 위한 배가 되어 주신다면 소신은 언제까지나 그 배가 길을 잃지 않도록 노를 저을 것입니다.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그리하겠습니다.
해는 서산 너머로 완전히 넘어가고 강물 위에는 달이 떠올랐다. 달빛을 머금은 강물은 마치 은하수처럼 반짝이며 끝없이 흘러갔다. 그 강물 위로 낡은 나룻배의 한 척이 지나가고 있었다. 뱃사공이 부르는 구슬픈 창창 소리가 정작까지 들려왔다. 그것은 삶의 애환을 노래하는 곡조였으나 이제는 더 이상 슬프게 들리지 않았다. 희망과 평화가 깃든 삶을 긍정하는 노래였다. 10살 꼬마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왕, 그리고 그 왕이 믿어준 소년. 두 사람의 인연은 강물처럼 끊이지 않고 역사 속에 영원히 흐를 것이다. 지금 강을 건너면 죽는다던 그날의 경고는 이제 강을 건너야만 살 수 있다는 생명의 약속이 되어 조선의 산하를 적시고 있었다. 이현과 단우는 오랫동안 강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들의 등 뒤로 펼쳐진 조선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고요했다. 바람이 멈추고 물결이 잠들자 세상의 모든 소란이 잦아들었다. 오직 두 사람의 신뢰만이 강물 깊은 곳에 닻을 내린 채 묵직하게 머물러 있었다.